외파 물권강론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보고 있고요. 지상권 중에서 특수지상권 보고 있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지상권하고. 일단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죠.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당연히 이 분묘는 시실이 안장되어 있는 분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묘 이런 거 안 돼요. 가묘 이런 거 안 됩니다. 어쨌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소유를 합니다. 분묘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묘 기지,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을 말하죠. 기지와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을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가장 깔끔한 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타인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소유의 의사 있으면 안 되죠. 즉 자주점유 아닙니다. 타주입니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고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20년간 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거.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 하고요. 분묘 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해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다음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팔아먹은 경우, 이럴 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 공시방법은 본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종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분묘를 종중이 관리해 왔다면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하기도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분묘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분묘의 제사소 봉사에 필요한 범위 주위 빈 땅에게도 효력이 미치죠. 다만 분묘 둘레 반달 모양의 언덕, 사성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당연히 분묘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분묘 기지 면적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묘 기지의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 기존 묘와 합장하여 쌍분을 설치하든, 새로운 묘지를 단분으로 설치하든, 새로운 묘지를 쌍분으로 설치하든,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협의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유상입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유상이죠. 다만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이때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갑소유 땅에 갑이 분묘를 설치하고 이 분묘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때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도 유상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과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엔
둘 다 유상이기는 하나 언제부터 분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를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하지만 그 치료액은 나중에 결정이 돼요. 나중에 당사자 협의나 법원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치료액이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치료가 결정이 안 됐으니 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이 되면 그 결정 효과는 소급을 합니다. 따라서 치료액이 결정됐다.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고요.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연체했다면 지상권 즉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 자기 땅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판결에 따라서 지료액이 정해졌다. 그럼 소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2년 이상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즉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때 판례고요. 존속기간은 민법상 존속기한 적용 안 됩니다.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한이 적용이 되면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상 존속기간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이 안 되고 분묘에 대한 제사소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언제 소멸하느냐? 두 가지.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거나 봉분이 멸실되거나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포기에는요. 이런 거죠. 분묘기지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분묘에 대한 제사소봉사를 게을리하고 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포기한 걸로 보고요. 두 번째, 이때는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네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유를 포기해야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이전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한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전을 청구를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봉분의 멸실 중에는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 있어요. 이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존속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왔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두 번째, 이 토지 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매, 강제경매 등등 증여 이런 것 등을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요. 세 번째로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의 볼까요?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기타 원인으로 그러니까 원인 불문이죠. 어떤 원인이든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다음 건물 철거 특약 이게 법정성권 포기 특약이 대표적인 거예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성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성립권 세 가지라 했어요.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매매 등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 처분될 때 동일하면 돼요.
갑수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갑에게 넘겼습니다. 동일해졌죠. 갑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법적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동일하면 돼요.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하면 되고요. 자, 처분 당시 동일하다면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됩니다. 기어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이 될 당시에 동일해야 되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속에 속하면 속하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처분 당시에 동일해야 되지만 다만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압류 경매할 때 압류가 되죠.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 압류가 됐다. 압류 혈액이 발생할 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었다. 가압류 혈액이 발생할 때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된 때 요때 동일했는지 여부 요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지 여부 가지고 법정사건 성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니은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 절차상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언제 동일했는가? 압류혈액이 발생할 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혈액이 발생할 때 압류,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가? 요거 가지고 관습법상 법정사건 성립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따로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건이 토지 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환지 처분에 의해서 달라진 경우 환지 처분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과 땅을 함께 샀어요. 땅하고 건물을 함께 샀어. 근데 땅만 등기했어. 땅만 이전 등기가 됐어. 요렇게 토지와 건물을 몽땅 샀으나 땅만 이전 등기한 경우 요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그 상태에서 설령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366조 법정사건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키워드로 기억해달라. 자, 정리. 땅 건물을 함께 샀는데 땅만 이전 등기. 이렇게. 세 번째 요건이 관습법상 법정사건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요 배제 특약 두 개. 건물 철거 특약 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두 개.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법정사건은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조심할 거. 건물 철거 특약이 있긴 있었는데 플러스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여기까지는 법정사건 포기 특약인데 철거 후 신축. 이때는 포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법정사건 포기가 아니니까 이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요건과 관련된 이런 기본이 되는 판례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땅과 또 남았어요.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등기했죠.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2번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 토지 공유 세 가지 경우에서 토지가 공유할 때 세 가지 경우에서 그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 법정사건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그 토지, 공유 토지, 지분만 팔아먹은 경우 법정사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건물이 토지 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건축한 경우
이때도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토지 공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정확하게 결론을 숙지하세요.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저 설명 못해요. 묻지 마세요. 외우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 민법을 이해하려고 하시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고 또 이해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게 많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럼 이해한 게 의미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이거 무슨 뭐 우리가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이해하려고 붙잡지 마시고 결론을 암기를 자꾸 해달라.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험 쓰는 분들이 참 이상한 게 청개구리 기질이 있으셔요. 뭐 나쁘게 말하면 청개구리고 좋게 말하면 곤조라고 해야 되나요? 주관이 있으셔가지고 하라는 건 안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만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리지 않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 했어. 떨어졌어.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법정사건은 어려우니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3번은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구분수의적 공유가 뭐냐?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 등기부에 공유로 돼 있어. 근데 특정 부분을 독점에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구분수의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구분수의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는 공유고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야. 따라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 갑이 구분소유자 공유자 갑이 자신이 독점하는 땅에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그림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이건 나중에 법정사건 인정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분소유적 공유자 갑이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독점하는 땅에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잖아요. 그림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자.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 갑이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의 건물 이거잖아. 오른쪽.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그럼 결론 간단해요.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럼 돼. 여기서 또 왜 안 되나요? 왼쪽은 왜 되고요? 오른쪽은 왜 안 되나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라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드린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법정사건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범위.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 인접 토지까지 미치죠. 그 다음 법정사건 일단 성립이 된 후에는 설령 건물이 멸실이 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소멸하지 않죠. 왜?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인정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설령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으니 법정사건도 마찬가지죠.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설령 철거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물이 새로 지었어요. 당연히 기존 법정사건이 그대로 인정이 되겠지. 단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야죠. 철거 전 건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죠. 안 그러면 법정사건이 인정되고 나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법정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니까 법정사건은 철거 전 건물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사건의 존속기간은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될 것이고요. 305조, 306조 법정사건과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공희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묘기지권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법정사건이 성립했을 때 치료지급 의무가 생기고 다만 그 치료액은 그 후에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전에는 지료연체가 있을 수 없으나 지료액이 결정이 된 후에는 결정 후 2년이 아니라 결정 전후에 그래서 2년이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7번. 자, 요거는 요 내용을 저 그림을 통해서 그려드린 것과 매칭시켜서 정리해 주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고 건물 철거 특약 안 했어.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그 다음 첫째,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을 법정 상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도 그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 하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양도했다. 첫째,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두 번째, 병은 건물 소유권 샀고 지상권 샀지요. 따라서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세 번째, 근데 병이 건물 소유권만 이전 등기했어. 그러면 병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지상권은 여전히 을한테 있죠. 단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병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병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따라서 지상권 등기 의무자가 지상권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건물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병은 건물 소유권자로서 아직 지상권은 없죠.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을 뿐이죠. 이때 병이 건물 소유를 통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갑에게 땅 사용료만큼은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건물이 경매가 되면 간단하죠. 경매니까 병은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이 경매된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그려드린 그림 가지고 이 표를 적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나요? 쓸데없는 게 들어있네요. 의효력이 발생이 지워져 있죠. 삭제선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고 건물 소유자는 법정사건 성립할 당시 토지 소유자 및 그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상권 내용입니다. 두 타임에 걸쳐서 지상권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길게 했어. 기본이 되는 거 위주로만 반복해서 봐주시면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지상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역권의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